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아버지의 상도 변합니다마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엄부자모, 엄격하신 아버님과 자상스러운 어머님, 이런 이미지의 엄격함이 항상 아버님 그러면은 같은 위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엄격함 속에서도 깊고 은근한 속정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모신 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상을 오랫동안 연기하신 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소개가 필요 없겠죠. 탤런트 이순재 씨 나와주셨습니다. 그 엄한 역할의 아버지를 많이 연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성격도 아주 그 엄격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뭐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엄격한 편이 못 됩니다. 또 뭐 엄격하게 집에서 군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우리 젊었을 때부터 뭐 벌이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격하기보다는 모든 걸 마누라한테 맡기고 편하게 내일 해오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사실은 우리 때 작업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싶어도 엄격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말고 그럼 실제 성격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 스스로 제 성격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일종의 불간섭주의입니다. 네, 각자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40년 이상 연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많겠습니까? 좀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고맙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순재 씨 그러면은 그 엄한 아버지 모습이 가장 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사랑 누굴까? 네. 네, 거기에서도 역시 아버지 역할. 거긴 뭐 한 단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지.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 할아버지는 물론 그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또 어떤 그 자기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한 할아버지는 아니고 비교적 신세대를 자꾸 이해하고 그 사람들 이해하는 가운데서 신세대를 바른 하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유연하고 그런 아주 임기응변적입니다. 아주 좀 센시티브한 그런 그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역할에서 할아버지 역할로 한 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마는 세대로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과거 하던 아버지보다는 지금 하시는 할아버지 역할이 더 신세대에 가까운 그건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작품이 그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품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또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아버지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 혹시 모델로 삼은 분이 계십니까? 아, 나는 아버지 역할을 저런 분 같이 해야 되겠다. 뭐 실제. 근데 그건 뭐 작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과거 지가 했던 그 대발이 같은 역할은 아주 일방적인 가부장적인 좀 뭐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런 그 성향의 인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의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또 저희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할아버지 또는 주변에 이 가부장적인 그 이런 그 가정의 분위기 봤을 때 그런 아버지 모델들이 흔히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느 유형을 따서
내 걸 만들어서 이제 재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옛날 사람에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엄초시야도 있었어요 그 당시도. 네. 엄초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건 그런 모습도 또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순재 씨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저 함경북도 회령이기 때문에 아, 예. 회령을 중심으로 이제 만주 일원에 전부 분포가 돼서 있었죠. 예. 우리 아버지도 만주에서 그 당시 이제 뭐 만주국 시대입니다만은 일제 치하입니다만은 그때 그 만주철도 회사에서 조그마한 소읍에 역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 저하고 이제 떨어져 있었고 저만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서울 와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은 제가 잘 커서 만났기 때문에 아하, 예, 이제 해방 후에 월남에서 네. 이제 가족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저를 가르치고 또는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은 제가 겪지 못했고 커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안 키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데리고 있던 자식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아버지도 좀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깊은 정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자라서 서로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또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연극 활동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당히 그 합리적 이해가 많은 분입니다. 네. 예. 연기하시는데 반대는 안 하셨습니까? 왜요? 속으로 많이 반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것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6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KBS가 개국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연극으로 다시 복귀했을 텐데 자 대학 졸업했지 군대 갔다 왔지 또 어디 조그만 데 가서 좀 월급쟁이도 좀 했었어요. 네. 그 군대 생활 연장으로. 네. 근데 이게 용돈 달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체면상. 네. 그래 이제 숨기고 그 연극 하는 데서 조금 캐나티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달렸는데 이 연극이 손님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캐나티를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나가면 제가 그 큰어머니 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대전에 계실 때고. 뭐 아침 일찍 나오게 되면은 대충 아침 먹는 만도 나오고. 네. 점심은 그냥 적당히 그냥 빵 조각으로 떼고. 저녁에 이제 서프라이즈 하나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런데 연락을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소식이 없으니까 수습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어느 날 저녁에 누가 면회를 왔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어허.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장발 단속 거기 직전입니다. 도나 제가 이제 그 로미오 줄리엣의 번역극이니까 머리를 아마 이만큼 길렀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더니 이거 꼭 해야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른 걸 하려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네.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고등고시하기는 너무 늦은 거 없고 또 이미 게을러져 가지고 그 깊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내 측면 이왕 저 뭐 시작한 거니까 끝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 앞으로의 세대는 뭐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의 세대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인류가 되면 밥은 먹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 그 직종이 그 당시에 대화하신 아버님이에요. 예, 네. 그 당시 어느 분야 아무 데서 인류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밥을 먹지 않겠는데 존경이라는 말은 빼고 네. 밥은 먹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니 용돈을 탁 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감출 게 없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극 초연 초대권에다 프로그램에 붙이는 거예요. 네. 내 속셈은 이제 용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와서 이제 보시고 예. 그게 이제 저로서는 결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죠. 그 이순재 씨가 연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 네.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잘 찌푸리게 나고 많이 떡썩하니 좋죠? 그만. 어머니 이거 좀 풀어보세요. 뭐요? 네, 저희 칠순이 기념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내일 오시는 하객들한테 보여드릴 참입니다. 사범 난 부끄러워. 아니에요 어머니. 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요. 하나, 둘, 셋. 석관이 나왔어. 장 박사 기자가 나왔어. 장 박사가 누구예요? 아빠 친구. 가야지 그럼. 내가 호랩이야? 딸하고 가도 되면 내가 갈게. 언니가 있는데 왜 네가 가? 얘들아
네, 아버님.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 예, 아버님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들 다 같이 발가벗겨 물에 담가놓고 이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쓸었어요? 쓸었어요? 예? 피나요? 아유, 그네 자냐? 예, 아버님 깼습니다. 사내로 생긴 인물을 전부 다 깨워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분 뒤에 내 사업장 앞에 집합시켜. 여보. 살 날을 만나면 아버지 소원이. 아,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자다 웬 몽창이요? 무슨 이삿짐이 들어온다는겨? 혹시 할아버지 대학 떨어진 충격 때문에 사놓고 까답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해오시면서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우리 전통적인 가족 구성 제도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개념이라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족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건 저런 개념이다. 네. 그리고 그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네. 왜 실질적으로 또 어떤 시점에서는 저런 구성을 오히려 동경하는 네.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서구화, 선진화 뭐 이렇게 나갑니다만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가족 구성원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동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설사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또 멀리 있더라도 때 되면 부모 생각하게 되고 자식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남남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이라는 경우는 보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일단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분에서 이 교육적 체계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무슨 선진화 서구가 평준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념 거의 교육 개념도 우리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서양인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자꾸 그 서구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족 제도 같은 것은 한국이 좋은 점도 많다. 그 미국이라는 가족 제도는 핵가족 정말 그야말로 조그만 나이 크면은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써야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주 이렇게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족 간의 유대가 어떻게 보면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손주들 그러니까 아주 그 가족의 그 구성이 끈끈한 그 사랑 뭐 이런 거 또 내리 사랑 받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대 차이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보는 게 편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게 더 반갑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일 거다. 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일단 성인이 되면 너는 너 나는 나다. 독립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좋은 교육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애들이 18살, 20살 됐을 때 그럼 넌 독립해라. 이제부터 난 관심 안 한다. 굶든 살든 뭐라든 관심하겠다. 나도 이제 난 독립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굶든 먹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애 낳고 친정어머니 냉장고서부터 다 뒤져가는 판이고 또 친정어머니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주는 거고 또 아들도 장가 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는 얹혀서 아버지 어머니 번 돈 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벌이 없을 때쯤은 나가서 제주기 독립하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 가치가 거 우리 가족의 풍속하고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여기에 자기 있는 거거든. 그러나 좀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역시 한 가족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을 느끼게 되고 서로 가족, 부모와 자식을 느끼게 되는 거, 형제간을 느끼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 문제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텔레비전에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까도- 1961년부터입니까? 아니죠. 그 56년도 그 종로 내거리 HL KZ 때부터 우리가 대학교 재학 중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아, 그때도 출연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삼진 않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연기자가 원래 꿈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대학은 지금 전공을 얘기해서는 우습습니다만 대학은 전혀 다른 대학입니다. 예, 전공 과목은 철학인데 철학은 제가 철학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좀 센 것 같아서 철학은 좀 낮을 거 아닌가 해서 지원했더니 다행히 됐더라고요. 됐는데 제가 그 전과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과를 안 한 이유는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전체 12개 단과대학에서 한 과의 정교수가 5분인 과는 그 과학이에요. 뭐 당대 그 석학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쭉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철학과를 선택하기 잘했다는 것이 철학과가 아니었으면 제가 연구해서 이제 심한기호로 학생극 하면서 특히 졸업 때 저희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극회를 조직해가지고 학생극을 하는데 한 보름 동안 합숙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이게 출석률이 부족하면 뭐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임 교수님한테 저희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연극을 하느라 한 보름 빠질 텐데 사전 사인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그 연극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사인을.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뭐 고려이시면 우리 그 철학계 정말로 태두이신 고영권 박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취미로 그렇게 연극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신 건 언제입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드라마 센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 계획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서 군의국장에서 연극을 한 2편 오고서는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3년 복무하고 나왔는데 군대 복무 말년에 후기에 어디서 했냐면 육군본부에 대북 전략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 방송 요원으로 제가 군 복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자마자 거기서 그 방송국의 민간인 책임자로 한 1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월급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월급이 뭐 박봉이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 3분의 2는 빚이에요. 그러고 이제 있다 보니까 드라마 센터라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연극 동료였던 이낙훈이 무슨 김동훈이 김성욱이 오연경이 이 친구들이 연극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떠오르는 스타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뭐 이 전망이 없는 데고 어차피 나가서 뭘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드라마 센터에서 뭘 했냐면 그 예랑 선생이 연출하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랑 선생 찾아뵙고 저 연극 할 테니까 아무나 하나 주십시오. 네. 근데 로미오는 그때 누가 했냐면 남궁원 씨가 로미오를 맡았어요. 네. 그 양반이 일생 일대 처음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연극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가서 했더니 머큐셔라는 배역을 주더라고요. 그 머큐셔라는 배역은 이제 로미오 친구입니다만 중간에서 이 칼싸마다가 티볼트에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긴 독백이 하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들러붙는데 바로 그 연극 중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을 본 거죠. 예, 예. 그러면 텔레비전에 처음에 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그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년도 저희 대학 때부터 이미 텔레비전 매체는 저희 시스템이 같이 참여했다가 KBS가 개국되면서부터 이제 그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이제 초기 연출자들 연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텔레비전을 초창기 드라마 쪽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 연출했던 사람이 텔레비 감독으로 들어오게 되고 연기자들은 또 텔레비 탤런트가 되고 또 작가들은 일부 방송 작가 혹은 희곡작가 이 양반들은 이제 텔레비 극본을 쓰기 시작해서 텔레비를 시작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행해서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극이라는 건 수입이 없으니까 그건 뭐 저희가 연극을 해서 출연을 받는다는 생각은 뭐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용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왜 영화를 안 했느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또 그 당시 영화는
물론 이제 60년도 중기 이후보다 한국 영화가 이제 올라갑니다만 60년대 초기만 해도 한국 영화가 시장성이라든지 또는 그 자본이 대단히 영소하기 때문에 좁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서 다양한 어떤 그 소위 성격이나 다양한 인물들에서 참여하기는 좀 폭이 좁았고 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텔레비에 와서 뭐 소속샘은 이제 방송국이니까 출연료도 좀 주고 그럼 그걸로 좀 용돈도 좀 쓰고 밥도 좀 먹고 그러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1961년에 그 남산의 KBS가 개국했을 때요. 그때 그 연출하시던 분이나 연기자로 막 그 공채가 됐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서로 이제 그 형하고하던 뭐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다 서로 이제 연극하고 뭐 그러던 그렇습니다. 예,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근리로 옮겼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제 그 당시를 좀 회고하면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예, 재미있는 경우가 이제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선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대선배들께서 연극도 하셨고 영화도 하셔서 또 후학들이 그 이어가는데 텔레비전 장르만은 선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연극 선배 몇 분들이 초기에 와서 하셨지만은 중기후로는 이제 거의 텔레비전 안 하시고 또 영화 쪽은 그 당시 텔레비전은 정말 볼품이 없으니까 출연도 없고 또 인기도도 텔레비전에 별 볼일 없으니까 이 영화 배우들이 당대 그 이제 스타급들이 텔레비전 기피해서 뭐 삼고초려라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동료들끼리 모여서 뭐 주연도 오고 조연도 오고 또 젊은 역할도 오고 노역도 오고 그래가면서 이제 한국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이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KBS를 시작으로 해서 1기생, 2기생, 기생들을 뽑기 시작했죠. 그 당시 이제 1기생 출신이 지금 아주 우리 대가가 되는 김혜자 씨, 정혜선 씨, 또 태연실 씨, 또 박주아 씨, 여성들 경우는 그 사람들이 1기생이고 남자는 이제 우리 박병호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KBS 1기생들이고 저희는 이제 기생 우입니다. 그 이전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후에 1963년 말 그러니까 TBC가 개국할 때 1964년 그렇죠, 말이겠군요. 64년 그때 TBC로 또 전부 옮겨오셨죠,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방송국이 전속제를 하는 겁니다. TBC가 이제 상업방송을 시작하면서 기본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명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6명, 여자 3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작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낙훈 씨, 김동훈 씨 두 사람에다가 이제 또 김순철, 오현경, 그다음에 저기 박병호 씨, 김성옥이, 김성원 씨. 예. 김성옥이, 김성옥. 김성원 씨는 예. 나중에 오고 예. 김성옥 씨 예. 여섯이고 여자가 이제 나옥주 씨, 네. 조영일 씨, 그다음에 영화 배우였던 최난경 씨 이렇게 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TBC 때 초창기에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KBS도 64년도, 65년도, TBC도 64년, 65년도, 66년도 초기까지도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거의 생방송입니다.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가 되면 9시 방송은 9시부터 시작하면 그냥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창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고 또 뭐 하다 틀려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방송 끊을 수가 없어요. 틀린 거 다 그대로 방송이 되는 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죠. 당사자들은 비극이지만은 옆에서 보면 정말 포복절도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경우는 KBS가 이제 그 개국하고 얼마 있다가 텔레비전의 전파 효과를 우리 국가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화극장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반공 드라마를 했어요. 이건 이제 지금의 국정원, 그 당시에는 안기부입니다만 안기부가 주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영화 배우들이 이제 그때 처음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제 차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텔레비전에서 KBS에서 하는 데는 안 나오는데 자 이번에 들어가시면 최무령 씨 이번에 우리 무슨 드라마도 좀 나오시오. 반공무료. 아 내가 스케줄이 바쁘고 바쁜데 그래? 어디 하나 봅시다. 이거는 국가 사업이요. 뭐 찍소리 못하고 끌려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TBC에 오셔서는 그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 최초로 녹화기라는 것을 동양 텔레비전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방송은 면하게 됐지만 그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녹화기가 신통한 녹화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초기 얘기가 녹화 많죠. 단계인데 초과 단계는 에너지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연극 배우고 우리 오희경 씨 부인인 윤수정 씨가 CF를 하는 거예요. 그때 CF는 무슨 지금처럼 기술적인 그 필름을 찍는 게 아니라 물건을 쌓아놓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옵니다. 뭐 벌 비누를 이렇게 다가 그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동산유지에 벌꿀비누 8,000번인가 하는 거예요. 벌꿀비누 8,000번, 벌꿀비누 8,000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이 나고 드라마 하나. 에너지가 나면 그거 다시 해야 돼요. 그냥 끝머리 가서 CF를 잘못하면 그건 CF니까 스폰서가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벌꿀비누 8,000번, 벌꿀비누 7,000번 넘으면 거 놔두겠어요? 그거 뭐 안 된다며. 그것만 다시,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초긴장 상태죠. 앞뒤에 그 소개하고 뭐 출연진 소개하고 하는 그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아나운서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뭐 눈이 내리는데 그러면은 시그널 음악이 나가다가 이제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눈이 내리는데 뭐 1일 연속극 눈이 내리는데 뭐 조남 한운사 무슨 뭐 누구 연출 그래가지고 몇 번째 시간을 뭐 시작한다 이런 걸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드라마를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가 끝날 때까지 이제 부스에 앉아서 그렇죠. 끝나면은 또 이제 끝났다는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있는데 한 50분쯤 녹화를 했는데 영 아주 너무나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그 멘트를 다시 하면은 꼭 틀렸던 대목쯤 가면요. 그때 내가 오금이 저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틀리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웬만한 실수는 다시 할 수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상당히 재능이 있고 뭐 지금쯤 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그 담이 약해가지고 그 강박관념을 극복 못해가지고 관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극복 못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육모방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인들 얘기를 하고 웃습니다만 회고하고 웃습니다만 제 후배 가운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슛만 들어가면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세현 씨하고 동기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 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동료는 무슨 2방 정도 오는데 이건 아직도 4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4령인데 마지막에 보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1시간쯤 한 45분 50분경에 들어와서 이제 보고 오고 그러면 암행어사 들어와서 잡아채고 해서 그걸 끝내는 건데 보고 오는 건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우리 옆에서 선배들이 야 너 이거 에너지 나면 안 돼. 그냥 시험 보니까 정신 차려. 근데 이 친구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다 썼다고 말이야. 그게 어디다 썼냐는 게 육모방면에다 썼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리오고 여기 육모방면 보게 되면 시선상은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 잘 썼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놈이 들어가더니 뺑뺑뺑 돌리고 앉는 거예요. 왜냐면 번호를 안 써가지고 어떤 대사가 먼저 대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요건지 저건지 돌리다 보니까 단상에 앉았던 사또고 뭐고 전부 터져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굴러버렸다고. 그 처음부터 다시 온 적이. 뭐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사고 하는 건 대강 신하들은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을 안 보고 있던 게 바닥에다 써요. 이렇게 써놨다가 보고서 이제 보고서 읽는데 정 급한 사람은 카메라맨이 보니까 펑번이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이 친구가 한 두 번 해보니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외고 미리 써놓는 거야. 그 저녁 먹고 이제 올라오는 시간쯤에서 슛 들어올 때 카메라맨 걸레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동안은 또 연기자들 그 뒤에 숨어서 프롬프터를 해줬죠. 말로 대사를 읽어주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거 조그만 소리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생방송 시절에는 방송이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좀 소리가 새더라도 옆에서 대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어댕기죠.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벌써 눈 돌아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맡긴 건지 안 계지. 그런 것을 이제 옆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아버지 진짜 아프셨어요? 아버지 진짜 아프셨어요? 아버지 진짜 아프셨어요? 뭐 이러면 이제. 그런데 옛날에 그 모니터를 보게 되면 밑에서 뭐 소근소근 소리가 가끔씩 새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60년대 방송입니다. 그때 그 TBC에서 아주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형사물이 있었죠. 무슨 수사반장인가 무슨 뭐 그런. 그 이제 우리 텔레비전이 대부분 그 일본 방송에 많이 봤습니다. 일본 텔레비전은 뭐 요즘도 표절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의 그 구성이라든지 혹은 드라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그 이제 일본 걸 우리가 물론 뭐 좋은 점이니까 우리가 따서 배우는 입장에서 따왔습니다만
일본의 텔레비에서 이미 형사물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수사물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게 이제 TBC의 형사수첩이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사물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형사 세 분은 지금 그 은퇴하고 계시지만 황해 선생, 네. 또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장혁 선생, 네. 그다음에 우리 동료 가운데 김순철 군, 네. 세 사람이 이제 형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형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이제 녹화입니다만은 생으로 마지막 에너지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검시관이 사건 현장에서 검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이 형사들은 이건 사인이라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얼어가지고 대사를 못하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 거지? 예. 미리 다 해버리는 거야. 에너지 되면 다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때 그 범인 역할은 그 다들 안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순재 씨가 범인 역할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첫 프로그램인데 네. 우리 돌아가신 그 허규 씨가 연출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만 그게 이제 제목이 좀 흉측해요. 홍은동 소녀 강간치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화를 가지고 다룬 거니까 수사 기록에 있는 실화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타이즈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무슨 강도라면 몰랐는데 강간치사 사건 하니까 우리 동료들이 다 이제 다 범인감이지 뭐 나뿐만 아니라 이낙훈이 김성희 다 범인감인데 다 도망가는 거야 안 하려고. 그 이제 허규는 저하고 대학교 동기고 또 같이 연구를 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범인할 사람이 없다냐. 그 뭐냐 그러니까 홍은동소녀 강간치사 사건. 그래? 야 내가 해줄게. 그래 했다. 그때 그 소녀가 윤소정 씨요. 예. 신인 시절에. 예. 그랬더니 그 이제 윤소정 씨는 이제 오연경 씨의 부인이죠. 나중에 네. 부인이 됩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PD가 하다가 이제 다른 프로를 자꾸 이제 교체가 되는데 발길 적마다 안 오니까 전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0회 정도 방송이 됐는데 33번의 범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전히 뭐 박절하게 거쳐놓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한동안 완전히 범인을 낙이 찍혀가지고 그거 아주 씻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 거기 그 형사 수첩에 나왔던 탤런트들에게 경찰의 협조가 많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시경에서 그때 그 명예 형사증인가 줬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거기 시작이 돼서 나중에 MBC 수사반장에서도 우리 최불암 씨를 비롯해서 전부들 이제 그 명예 형사증을 받는데 그게 왜 필요냐면 네.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슨 형사증을 가지고 모를 겁니다. 다만 그 당시 퇴행금지가 있었을 때니까 그거 좀 비워주면 좀 봐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뭐 밤새도록 촬영하고 다닐 때입니다. 네. 특히 영화라는 건 낮밤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행금지 속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이게 12시 한 반쯤 1시쯤 하면 노숙을 할 수도 없고 또 뭐 일일이 그 호텔이나 여관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든지 뒷길로 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뭐 중간에 가다 다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경찰에 협조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줘야 해서 그 덕을 좀 보기 위해서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형사만 주고 나를 안 주더라고요. 아 도둑을 했는데 누가 아니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 그때 그때 구자춘 선생이 아마 그때 예. 식용국장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계실 텐데 아니 형사수첩이라는 게 이게 드라마인데 범인 인사가 이거 돼요? 예. 그 범인은 내가 33일 했는데 예. 형사 이상으로 이 프로를 위해서 기여했다 이거야.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범인하고 형사증 받은 사람 나 한 사람이에요. 명예 범인증을 하나 받지 그랬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호랭이 시절에 뭐 담배 먹던 얘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약 그 35, 6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저께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부인과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제가 그 결혼을 67년도에 했거든요. 예. 67년도 그렇죠. 67년도인가 66년도인가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좀 늦게 간 셈입니다. 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연극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는 시절에 조금 대북 전략 방송을 취재이기 때문에 사실 군 복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해 하에 제가 그 고등학교 연극 지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학교 연극 지도를 이제 뭐 아르바이트 아니라 제 자신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여학교를 제가 지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제 처제가 그때 고2 때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다른 학교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해 최우수 단체상을 탔어요. 예. 그 학교가. 근데 그때 이제 와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동생 좀 잘 봐주라고. 네. 근데 어떻게 상을 탔어요, 그 친구가. 상을 타는데 우리 자기이 저녁을 내더라고. 네. 저녁을 내더니 구경 가라고, 극장 영화 구경 가라고 돈을 주더라고. 아, 딸하고 이순재 그렇지. 씨하고 두 분이 갔다 그렇죠. 오라고요? 예. 장님께서 사실 뭐 아주 상관이 예. 작심을 하시고 속으로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상당히 개방적인 양반이구나. 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신세를 졌으니까 네. 신세를 갚아야 되고 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신세를 지금까지 서로 갚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네. 셈이죠.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결혼 이제 그러고 교제가 거의 한 2년 됩니다. 네. 2년 됐는데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이 무용을 했어요.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는 좀 눈이 더 넓습니다. 뭐 월드 투어도 한 2번 했었고 해외 공연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자기가 다 접어버리고 네. 완전히 이제 저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그 지금 그러니까 결혼하신 부인이 동생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연기할 때 지도하던 그렇게 해서 예. 만난. 그래서 네. 이제 극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예. 이렇게 이제 관찰해 보니까 예. 그 당시 좀 좋게 말하면 발랄하고 예. 조금은 좀 까불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밝구나. 예. 밝고 그 있는 그대로 내숭 안 떨고 자기 성격 그대로 나타내니까 밝고 명랑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정을 붙여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해외 여행을 하는 이제 시험 기간을 뒀어요. 뭐냐면 한 6개월 해외 여행을 하는데 이 6개월이 우리를 검증하는 기간이다. 그 동안에 변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당시 이제 해외 나가면 여자들 경우는 3분의 1은 안 들어왔어요.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연극하던 친구들 가운데도 몇이 나하고 똑같은 시스템의 애인들이 있었는데 네. 둘은 안 왔다니까. 그 당시 외국 가기가 힘드니까요.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초니까 가면 거기서 자리 잡고 또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미국을 지나가 독일에서 병이 나버렸다고. 자기 이제 과로니까. 그래서 조기 귀국 해가지고서는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가 결혼했죠. 그 병이 안 났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내 요즘 성품을 봤을 때 외국에 별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성품상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몸이 불편해서 공연을 다 못 마치고 독일에서 이제 귀국을 해서 다시 만났잖아요. 그 내가 조용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하실 그럼요. 준비를 하시게 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부인께서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요? 이순재 씨 나를? 어디가? 예. 얼떨결에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지가 몰라. 그럼 뭐 조그마한 그 감동을 줬다면은 그 이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미국은 뭐 며칠 날 어디 호텔이 쫙 나온다고. 그럼 이제 제가 그 가는 데마다 편지를 하는데 딱 호텔에 도착하면 내 편지가 와 있게 돼 있다고. 그 일정을 맞춰서 내가 이제 편지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쎄서 하나의 감동을 줬다고 보면 좋을까? 근데 또 이순재 씨 입장에서는 그 부인이 어디가 좋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 생활적이다. 그다음에 알뜰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몇 타산적이지 못합니다. 제 성품상. 그래서 뭐 누가 좀 야무지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내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계산은 아니지만은 사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오고 알뜰하고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때 부인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긴축을 하고 고생을 했다고요. 사업도 했잖아요, 부인이. 이제 우리가 그 만두 가게를 했었거든요. 한강 리전에서. 예,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코끼리 만두. 만두라는 게 저희 집이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방송국에 한 4개월 동안 블랭크가 생긴 적이 있어요. 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영화 쪽도 있었지만 방송국도 조금 좀 조그만 문제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라. 근데 이제 애 뭐 돌반지, 백일반지 두 아이 걸 다 팔아가지고서 10평짜리 만두 가게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잠깐 동안 부업을 한 그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됐어요. 저도 가서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가 나름대로 상제가 있었으면은 코끼리 만들어내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요즘 뭡니까 그뭐 체인점을 했을 텐데. 체인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만두 가게 나오라는 것도 난 귀찮고 무슨 구청 가자는 것도 귀찮고 그런 게 만날 가는 거야. 하여튼 이게 내 연기 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그 이탄을 떼쳐라. 예.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늙어 압박을 오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중국집 그 정도입니다. 중국집. 예. 중국집을 해봤는데 이건 뭐 소용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그 드라마에서 뭐 중국집을 하는 역할 하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내가 그 현장에 안 나가니까.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이름 판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그 부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그 직종상 야무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빚을 주고도 빚 달라는 소리 못하고 또 누구 띄어먹지도 못하고 모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요즘은 좀 다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상술로서는 아주 잼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게 남는 건데 뭐 집사람이 앞에서 서서 했는데 벌써 만두 가게와 중국집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마침 이제 애들이 한 8살 되고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녀분은 몇이죠 지금? 남매입니다. 남매요. 예. 다 시집장가 가셨습니다. 예. 예, 지난해 그 아주 큰 상을 2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연말에 뜻밖에도 네. 뭐 전부 그 뭐 그런 그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뭐 업적을 냈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저희 협회에서 그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문화원장 보관장인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대중예술인들 특히 우리 연기자 쪽에 그런 부분이 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행위 자체를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평가를 해주냐는 이런 판단인데 이 텔레비전이라는 걸 전부 커머셜 이면 정도 보기 때문에 네. 상업방송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술적 평가를 잘 안 하려고 맞아요.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평생을 해온 일이고 예. 또 텔레비전 드라마가 뭐 예술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지 못 받을지 저도 사회 계도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오락 기능으로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다. 그리고 그걸 우리 30년 동안 끌어오면서 여러분들 안방에다 즐거움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는 재미도 드리고 그 기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업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뭐 거기에 조그마한 그 이력을 했다고 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또 MBC에서 그 명예전당 예. 이제 3번째입니다만 우리 김동원 선생님 먼저 타셨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뭐 이것도 시청자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를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역시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드라마를 그 연기자가 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품을 받아서 배역을 받고 그리고 대사를 외우고 또 연습해서 연기 지도를 받고 그리고 또 리허설하고 그리고 또 녹화하고 이제 이런 순서를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하면은 동료지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요. 이렇게 실수하는 분이 있으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재 씨는 그 에너지가 거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왜 뭐 그렇게 제가 무슨 타오르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내는데 이제 얼마나 자주 내느냐. 자주 내느냐. 어떻게 하다가 내느냐. 제 얘기가 그거죠. 전혀 안 낼 수는 없는데. 말이 잘 안 말려가지고 네. 에너지를 내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 내는 게 흉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긴 했는데 뭔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 연기자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이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봤을 때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에너지들은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연습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주 연습을 다져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휘 하나 가지고 이 어휘가 맞는 발음이냐 틀린 발음이냐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딱딱 들어맞추는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하고도 몇 번의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호흡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교적 더 성실하게 연기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요는
너무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시일에 쫓겨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경향이 요즘 일부 드라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서 이제 순발력이 자기가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요즘 역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드라마가 이제 아직도 많은 부분을 텔레비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찍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드라마 만드는 것이 아직도 일본보다 좀 준비성 같은 거, 또 찍는 방법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동료들이 보면 저 양반 저렇게 나가가지고 또 드라마 개수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드라마가 많습니다. 지금 각 방송국이 거의 포화 상태의 드라마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월화, 수목,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 저녁에 그다음에 또 늦어서 늦은 저녁에 걔도 모자라서 시트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드라마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앞에 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송국이 만드는 거지 시청률 여러분들이 드라마 그렇게 만들 리가 있습니까? 다른 패턴을 찾죠.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게 물론 대본 던져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물론 밤을 새서 위해서 합니다. 근데 드라마라는 건 대사만 위했다고 연기는 아니거든요. 대사만 위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것 또는 작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작가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데 그거는 순발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드라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게 했는데 물론 이제 요즘 우리 후배들이 상당히 영민해요. 머리도 좋고 소재도 좋고 또 그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나름대로 잘 구산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면 이 연기라는 영역이 깊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연기가 과연 예술이냐 모방이냐 하는 이런 개념에서 예술 쪽 추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기라는 거는 수입이 좋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작했을 때 정신이 바로 연기도 예술이다. 또 나는 예술가로서 연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충동과 양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고 있고 평생을 해왔는데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너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된다. 심한 경우는 대사만 외우면 탤런트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뜨면 그 이튿날로 CF 들어와가지고 톱스타가 되니까 그 이상 쉬운 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과 과정은 대학교 나와 대학원 나와 박사 논문 써하는 그런 과정도 다 했는데 탤런트라는 게 특수한 직종이지만 그렇게 해서 물론 뜰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물론 자기 반성해서 내가 뜨긴 떴고 돈도 벌었지만 그러나 내 자질상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재충전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재충전 가지고는 안 되고 재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이라는 것은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수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식을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서 또는 평생 예술가로서 존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는 필요한데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의 우리 제작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은 귀찮은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뭘 더 할 필요가 뭐 있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서 CF 붙고 방송에 돈 벌면 됐지. 뭘 그걸 뭐 2번, 3번 정밀하게 더 만들고 더 보완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상식화되면은 우리 드라마 제작 풍토는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는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순재 씨에게 있어서 연기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의 그 소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도 하나 예술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 연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간다는 그런 의욕으로 일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그것이 내가 연기하는 목적이고 또 그 목적 때문에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요즘 연기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신인들에게 뭐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허준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밤 새벽 3시쯤에서 저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저거 막바지 클라이막스입니다. 모 여배우 같이 찍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에너지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배우한테 지금 그 감정을 언제부터 갖고 들어왔느냐 네.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이 스튜디오 들어와 앉은 지 1시간 전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1시간 전부터 이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조명 맞추고 뚝 따르는 소리가 다르지만 내게 하나도 안 들린다. 오로지 여기서 몰입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너는 아마 들어오자마자 생각했는데 그 곡은 전혀 다르다. 그 연기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은 모든 잡념을 버리고 여기에 일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배우가 모든 예술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연탄 걱정, 쌀 걱정은 연기 안 됩니다. 뭐 하면서 쟤 유치원 잘 갔나? 이거 걱정 안 돼. 집에 마누라 혹시 어디 계획군 어디 놀러 간 거 아닌가? 이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어디 연기자뿐이겠습니까? 모든 뭐 예술 분야 다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사회적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이 드라마가 나가게 되면 넌 뜨게 돼 있다. 네 일생에 때 하늘이 준 기회다. 그리고 네 모습이 사극에 이렇게 젊어지면 너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기회를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얼마나 좋으냐. 돈 벌어, 인기 얻어. 또 이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불러들여. 필요해서. 우리 때는 오래는 데가 없었어요. 끼면 저지라. 골프 배우라 골프장 갔더니 그러더라고. 저 곳에서 어떤 친구들이 야 세월 좋아졌다. 탤런트 나보래요. 골프를 다 배우고. 그래 관뒀어요. 돈 올려달라고 4대 인상 투쟁을 했는데 골프 친다 그러면 방송에서 수입이 넉넉한데 무슨 4대 인상 이소리 거 같아. 그 이따가 골프 때려쳤다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냐.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 2개, 3개보다 훨씬 낫다 내가. 그냥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라.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후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보다 월등히 납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정말로 어떤 그런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예술가로서 정진하게 되면 좋은 소재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전망은 대단히 밝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너무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양 생각해서 소위 그 연기자로서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신경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주 지금 그 연기자를 지망하는 사람이나 또 지금 막 연기를 시작하는 그 신인들에게 좋은 그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상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묵직하고 아주 중후한 연기로 그리고 늘 살아있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배우 이순재 씨와 함께 했습니다. 40여 년 연기 생활 동안 화려하기보다는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브라운관을 지켜온 이 시대의 진정한 연기자 이순재 씨의 연기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